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시간, 오늘장 내일장의 문정은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마감된 모습인데요.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뉴욕 증시에는 중앙은행 이슈, 또 경제 지표, 또 이 기업들의 실적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일장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또 계속되는 기업들의 실적, 이 발표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견해를 좀 종합해보면 연준의 이 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더욱더 부담을 주면서 이 기대감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에 이어서 박힐 리치먼드 연은 총재까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 우려감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억제되지 않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 생각보다 꽤 오래 금리 인상 기조를 가지고 갈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나 좀 한몫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2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0년물 국채와 금리 차가 좀 큰 폭으로 난 상황입니다. 이는 1981년 10월 이래로 역전폭이 가장 크게 벌어진 수준으로 업계 전문가들까지도 이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로 이 디즈니 플러스 좀 주가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1%대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또 이 밖에 마텔과 어펀홀딩스 등은 실망스러운 실적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장 국내 증시도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현재 2,460대로 내려앉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오전장부터 1%대 낙폭을 보이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시간, 오늘장, 내일장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 김효진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을 가져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이 해운 서비스 수출액이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발표한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해운 서비스 수출액은 383억 달러, 한화 약 4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치인데요. 해운 산업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전체 수출의 29.4%를 차지합니다.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비스 분야 수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해수부는 상품 수출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해운 산업은 지난해 수출 6위 품목인 철강 수출과 버금가는 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에 이어서 서비스 분야 수출 1위를 좀 달성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 좀 전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해운 산업이 지난해 이렇게 높은 실적을 거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대외적 실적과 대내적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해운 호황이 도래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소비재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이에 반해 선박 공급은 부족해지면서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H&M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확보와 같은 정부의 해운 산업 지원과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해운 수출액은 이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봉쇄 지속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해상 운임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대책을 마련했고 올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 높은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이 해운 호황, 이 요인이 가장 크게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7년 뒤에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기존의 2031년보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 탈원전 대신 원전 적극 활용 방침을 선택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10차 전기본이 반영되면서 예상 포화 시점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한빛 원전 외에도 경상북도 울진군의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주시 신월성 원전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고리 원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빨라졌습니다. 앞서 한국방사성 폐기물학회는 2021년 12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제로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과 저장 시설 포화 전망을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확정된 10차 전기본의 내용이 반영되면서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재산정됐습니다. 2021년 12월 당시 사용 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63만 5,329다발이었으나 최근 재상정된 규모는 79만 3,955다발로 1년 새 예상치가 15만 8,626다발이나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현재 세워진 대책은 있나요? 네, 정부와 업계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높은데요. 그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와 부지 선정 절차, 그리고 원전 내 저장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공청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7년 후에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우선적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부지 내 저장시설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가량의 건설 기간이 필요한데요.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원전이 멈추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이제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준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는 3월 2일부터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제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는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3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면 60%가 적용되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는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합니다. 규제 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합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됐던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 원도 사라집니다. 또 규제 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 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됩니다.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합니다. 대환대출 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금리 상승과 DSL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한도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네, 이번 규정 변경을 좀 보면요. 이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이 폐지됩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 8억 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보증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관련한 채무조정 확대 방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브리핑해 드리고 또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이 특징주 좀 소개해 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견인해줬던 이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들의 출회로 인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 약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금리 급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시장은 현재 경계감이 커진 상황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이 하락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0.53% 내린 2,46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2% 내린 77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디어 업종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기관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짙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개인도 현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4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대, 외국인은 1,469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매수폭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지노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여행주들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세 배경에는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라고 하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정보다 일찍 이 비자 발급을 재개하게 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섹터들이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 4%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리더스 코스메틱은 20%대 급등세에 라파스도 8%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을 앞두고 관련주들 큰 시세를 보였었죠. 특히나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베타적 사용권을 포기하게 되면서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이 같은 영향에 관련주들 큰 시세를 보였었습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도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 이제 한국도 애플페이 도입하는 76번째 국가가 되는데요. 그렇게 이동안 차입이 미루어졌던 애플페이 국내 도입
도입이 가시화가 되면서 관련주들 사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3%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하잉크 코리아는 10%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도 3%대 낙폭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챗 GPT 덕분에 웃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반도체 업황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챗 GPT 덕분에 필수 메모리인 HBM 호황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 분야에서 큰 기술력을 발휘해 왔었는데요. 다만 오늘은 지수 하락과 함께 주가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오늘장 하락세 보여지고 있죠. 체포 기대감에 큰 시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오늘은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C는 테슬라 AI 담당자가 오픈 AI 사업팀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KC는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주가도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꿈비 어제 상장 이후에 2거래 연속 상한가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드래곤플레이 최대 주주 리스크 줄곧 있었는데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카카오가 한국어 특화 AI 모델인 코 GPT를 활용한 서비스를 연내 공개한다는 소식에 최근에 큰 시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4%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으로는 하이브가 있습니다. 오늘장 1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이브가 SM 인수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탄력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1.3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리콘2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2도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 보이고 있죠. K뷰티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요. 현재 3% 가까운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자, 이제 앞서 수급 상황 좀 살펴봤는데요.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은 좀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세고요. 좀 방금 보신 것처럼 외인이 좀 매수 전환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이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우위 펼치고 있는데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수급 특징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제일 주목받고 있는 종목은 바로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SM 그리고 뭐 SM의 자회사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키스트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다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이수환 씨가 가지고 있는 14%대의 지분을 이제 하이브에서 인수를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최대 40%까지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그 개인 주주들, 소액 주주들한테도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수만 씨한테 이제 하이브가 주식을 매수하는 가격이 매수 가격이 12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동일한 가격에 소액 주주들에게도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11만 원대 중반 정도 지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사더라도 사실은 뭐 공개 매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차익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뭐 주가 변동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우리금융지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은행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연히 최근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이라든지 예대 마진 폭이 커지게 되면서 은행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나아지는 효과들이 있었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배당이라든지 이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이제 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은행주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거고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중에서도 지금 뭐 미국에서 조금 더 이제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은행 관련주, 금융 지주 관련주들도 메리트가 아직 여전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오가니틱 코스메틱인데요. 오가니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소식 때문에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가니틱 코스메틱은 이제 자회사가 해천야겁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중국 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피부 케어나 클렌징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제 분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항상 시장에서 주목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앞서 카카오와의 인수전 이슈가 조금 떠올랐었던 SM인데 이번에는 하이브가 SM 지분 인수를 공시했다는 이런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금융지주와 오가닉틱 코스메틱까지 주요 종목 등 흐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오늘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입니다. 보통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까지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 같은 이제 거대한 이제 자금이 매수가 되는 것이 투자 이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결국 미래의 실적을 현재의 주가에 반영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래의 실적 개선에 대한 힌트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2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바닥 가격까지 근접한다.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에 근접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이 거의 2분기가 바닥이 될 거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당겨서 주가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호재에 이제 민감한 국면에 좀 진입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올 수 있는 악재보다는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악재보다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들 조금 약세인데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자, 현재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가 앞으로 들어올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는 이 마켓 로드맵입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차 전지주 관련된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게 2차 전지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연초에 한때 조정받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최근 외국인들이 2차 전지주를 좀 쓸어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테슬라발 훈풍으로 전일장에서는 국내 증시 2차 전지주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2차 전지주 관련주 이 주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2차 전지가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의 가격 하락이 사실 연초만 해도 연 상반기만 해도 테슬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주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주가에 영향받는 게 사실 코인 가격 때문에 좀 이슈가 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게 상반기였다라면 하반기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든다. 혹은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아니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판매에 대한 생산과 판매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금리라든지 이런 유동성 우려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차는 미래에 대한 이 산업의 확대, 이런 확대 속도가 이 전기차 주가 상승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이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가 기대치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23년에는
크게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거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23년도, 22년도 12월 달과는 현저히 달라지게 23년도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우선 거래대금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22년도 12월 달만 하더라도 거래대금 5조 원대 를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국내 증시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 7조 원은 대부분 넘어가고 있고요. 10조 원 넘는 날도 나올 정도로 거래대금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 거래대금을 늘린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쓸어 담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국내 주식을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코스피 8조 원 이상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순매수를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2월 달 들어서 1월에는 사실은 반도체와 은행주에 좀 더 포커스가 들어갔다라면 1월에도 뭐 2차 전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2월 들어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집중도가 좀 더 높아졌고요. 2월 1일에서 9일까지 놓고 본다라면 순매수 3위와 4위가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5위도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많은 이 매수 상위 종목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테슬라에 대한 주가 호조세, 1월 달 들어서 거의 100% 이상 올라간 이 테슬라 주가 급등세가 2차 전지주의 투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본다라면은 저점 바닥권 대비해서 한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다른 대형주들보다도 좀 더 많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최상위 종목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스닥으로 가게 되면 2차 전지 장비주도 있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가격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 주가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 23년도부터 뭐 계속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IRA법 관련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IRA에 맞서서 그린딜 산업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EU가 이렇게 둔 초강수의 친환경 사업을 둘러싼 이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가장 큰 화두가 아무래도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주의 전망일 것 같습니다. 자, EU판 IRA법, 이 현재 관련주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미국과 유럽이 맞불 작전이 됐죠. 미국에서 자국 내에 말로는 이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자국 내의 산업들을 좀 육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 자국 내 산업 보호 이에 대한 그런 법이죠. 이 인플레이션법 IRA에 맞서서 유럽연합에서도 그린딜 산업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탈탄소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겉에서 그냥 간략하게 제목만 놓고 보면 이제는 이 그린딜,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으로 인해서 환경을 좀 더 생각하고 선진국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자라는 모습들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본다라면은 미국의 이 IRA와 중국의 공격적인 친환경 산업 육성 드라이브에 맞서서 결론적으로는 EU의 영내 산업을 보호하고 투자자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EU도 자국 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그린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약 한 2,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300조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이 2,500억 유로의 EU 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자금 목표로 해서 유럽 국부펀드 신설도 추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육성을 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런 산업이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한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화두가 됐던 게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가 1번이었죠. 유럽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동차 생산 공장이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생산 공장이 유럽에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폴란드에 좀 많이 있는데 폴란드에서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공장들 폴란드에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영향력이 높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수혜 혹은 악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어서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유럽에서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EU가 추진하는 이 핵심 원자재법, 이 핵심은 바로 전자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희귀금속의 추출 또는 재활용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고가 되는데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 희귀금속이 그야말로 정말 희귀금속이 희귀하기 때문에 희귀금속이 붙었는데 이 희귀한 희토류, 이 금속들이 이 전자제품에는 꼭 필요한 이런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생산량은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고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 생산량이 제한적인데 2차 전지, 전기차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반도체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이 수요는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었는데 희귀금속을 EU에서는 희귀금속을 추출하고 정제해서 신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겠다. 그러면 당장 우선은 뭐 생산량에 있어서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98%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명분으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EU의 그린딜 산업 계획과도 이 일맥상통하는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가장 크게는 이 엘리멘탈과 폴란드, 이 헝가리를 관문으로 유럽 폐배터리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이 한국 기업 간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2차 전지 그럼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 상당히 좀 생산량에 있어서 생산 거점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환두가 되고 테마주도 형성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경쟁이 상당히 좀 많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 성일하이텍과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폴란드에 리사이클링 파크를 준공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전액 투자를 하고요. 성일하이텍이 EPC 공장의 이 설계와 조달을 담당하면서 운영까지 좀 맡았습니다. 이렇게 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러면 기업 간에는 우선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마진이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 더 크게 산업적으로 놓고 본다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죠. 기술력에 있어서의 발전 속도는 좀 더 가팔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익단에서는 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이 전자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산업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최근 지수는 무너졌지만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던 게 바로 2차 전지주잖아요. 이 3월 IRA법 이 세부 조항이 좀 공개가 될 텐데 그렇다면 앞서 짚어본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 항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2차 전지 한다라면은 우선은 대장주부터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번은 기술력입니다. 2차 전지는 굉장히 예민하고 핵심적인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산업인데요. 이 안에서 전 세계 글로벌 1위의 기술력, 점유율은 1위가 아니지만 2위지만 중국에 있는 중국 회사를 제외하고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이런 성장세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공장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미국에서는 IRA에 대비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IRA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배터리 3사를 제외하고서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크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IRA에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응을 잘 해나가면서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내 점유율 1위입니다. 글로벌 점유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의 점유율을 점점점 더 따라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작년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 회복이 좀 더디다는 평가가 있으면서 우려감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최근에 나온 실적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실적 개선이 좋다라는 부분까지 포인트로 보시면 산업에 대해서는 우려감은 있었으나 IRA를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고요. 실적 우려감이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 실적이 좋다. 그리고 실적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자, 이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을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통통하게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통통 이야기하시니까 제 살이 더 쪄 보이네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죠. 자, 오늘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예. K-컬처, 뭐 K 콘텐츠 관련 업종인 엔터 섹터와 관련된 이슈 자세히 조금 살펴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좀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 한때 좀 홍역을 그렇죠. 조금 알았죠, 엔터주가. 자, 근데 특히 공연 사업 이런 데 큰 예. 타격을 받으면서 점점 하락 국면으로 치닫았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엔데믹 기조 고개를 좀 들면서 다시 이제 국내 물론 또 각국에서도 좀 빗장을 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특히 최근 엔터주 코스피 상승가 대비해서 더욱 높은 상승률을 좀 그렇죠. 보이고 있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무한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우선은. 네네.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경제 구조를 통통하게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네. 일단 종목 하나에만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숲을 못 보는 거죠. 네. 결국 뭐 나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나무지만 어느 숲에 망그로브 숲에 나무가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네. 또 어떤지 대나무 숲, 버드나무 숲인지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엔터주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지긴 어려운 구조적 간격이겠죠. 근데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공연 사업도 또 더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고 또 하나는 이제 각국 간에 이제 문도 열리고 있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뭐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엔터 관련된 쪽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BTS만 하더라도 방탄소년단만 하더라도 아미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입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또 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만큼 시장에서 이 상품성이 있는 그런 이 소속 연예인들을 또 포함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일종의 이 환경입니다. K 콘텐츠 열풍. 네. 이게 물론 뭐 이전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는 강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정말 한때는 우리가 동남아 정도 네. 또는 일본 정도 그렇죠. 또는 중국에 국한됐다면 네. 지금은 전 세계적이에요. 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남극 북극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구 곳곳에 왜냐하면 북극이면 뭐 펭귄들을 겨냥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지나칠 수가 있겠고요. 네네네. 네. 갑자기 또 몸이 얼어붙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파가 전달되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우리 관련된 산업이 꼭 가수를 또는 연예인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이 영상, 드라마, 영화 이제는 OTT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이나 네. 우리가 다 그랬던 것인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제 상품화 된다는 것이에요. K 콘텐츠가. 네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잘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이 플랫폼이 견실하게 갖춰져 있느냐 네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이 한국 프로야구가 전체적으로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선수도 나가고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 뭐 도미니칸 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쌍방향으로 융합된 그런 우리가 수익 창출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박찬호 선수, 네. 예, 투머치 토크입니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 달랑 한 명. 그렇죠. 그때는 정말 1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스포츠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그 폭이 굉장히 또 깊이가 또 두툼해졌다. 그렇죠. 두터워졌다. 그런 만큼 이제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자, 이제 앞서 그 소속된 아티스트들의 좀 중요성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이 특히 엔터주들 최근 신인의 출격들도 대거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세대 걸그룹 대전이 조금 펼쳐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이 엔터주의 훈풍이 그만큼 불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좀 이겨내면서 엔터주 현 시점에 포트에 담아봐도 될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신중하실 수는 있는데 네네. 저는 뭐 이제 큰 폭의 성장
할 수 있는 종목도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박을 노리죠. 네네. 하지만 엔터라는 것은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도 우리의 이익 추구, 수익 추구 목적에 부합될 것이고 저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시장일 수밖에 없고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이제 엔터 비즈니스 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코로나 먹구름이 거쳤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이 시스템이냐면 이제는 이제 3년, 5년, 심지어는 7년이 걸려서 하나의 유명 이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 걸그룹이든지 보이그룹이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여러 개씩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SM도 그렇고 또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심지어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뭐 회사죠? 이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1년에 이 우리의 이 제작 시스템 자체가 또는 이 발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됐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화 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우리의 이 상품성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거죠. 그만큼 더 경쟁력이 있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출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출신을 가리지 않고 국적 불문하고 다양한 국가의 이제는 아티스트가 우리 시스템 속에서 우리 이 엔터 팜 속에서 양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네네.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들 이제는 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뭐 우리가 에스파도 마찬가지고 네. 아이브도 그렇고 다 나옵니다. 네, 좋아하는 걸그룹들. 그렇죠. 뉴진스도 그렇고 이미 뭐 세븐틴이나 NCT는 뭐 이제는 좀 상당히 이 노련한 그룹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냥 단순한 이 아티스트나 이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또 이야기가 설정이 돼요. 요즘에는 작가를 통해서 또는 전문적인 이 웹 영상을 찍는 감독들을 통해서 네네. 모든 하나가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상품화가 되거든요. 그것 자체도 이제는 수익을 창출해. 우리가 왜 이제 굿즈라고 해서 뭐 옷이나 또는 뭐 텀블러나 커피를 마시는 네. 음료수를 마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에버랜드에 가보면 SM 가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할 때 보면 일종의 도시 전체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그렇죠. 그런 네네. 하나의 이 도시 전체를 일종의 테마파크화하는 그렇죠. 그런 수익을 새로운 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져보면 그도 강조합니다만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밸류에이션 상에서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좀 장기적으로 봐도 한 5년 뒤에 더 성장할 거야. 이 시스템이 또 중동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유럽까지 또 더 진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특히 이제 유럽 시장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블랙핑크가 이 프랑스에서 공연할 때 보면은 그게 여러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거지만 이건 거의 블랙핑크의 단독 콘서트나 다름없다. 그렇죠. 그런 평가를 받을 정 우리가 주도한다는 게 중요해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또 어제부터 오늘장까지 좀 들썩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SM과 그렇죠. 하이브의 인수. 이게 바로 좀 카카오가 또 앞서 또 인수전에 들어온다면서 설왕설래가 좀 많았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가 좀 동참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조금 온 것 같은데 또 오늘장 SM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SM이 후끈 달아오르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하이브나 또 카카오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또 엔터사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래 언제 뛰어들까? 지금 SM을 사 말어?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YG는 어때? 뭐 JYP는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SM이 후끈 달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른바 서로 이제 먹이 경쟁에 뛰어든 사슬이 돼버린 것이죠. 일종의.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값은 뛰어오르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뛰어오를지 언제 빠질지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SM에 대한 서로 매수에 대한 혈안이 되어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른바
그동안 이 SM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은 이수만이죠. 창업주죠. 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이제 SM인데 그렇죠.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는 이수만 대주주의 사실상의 개인 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더 회사의 수익에 좀 더 본인의 몫을 챙기겠다는 그런 네네. 어떤 또 속셈이 있는 것일 테고, 반면에 이제 새로운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SM으로서는 카카오와 손잡고 뭔가 좀 더 확장성, 이 외연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담겨 있었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그 두 개 충돌한 거예요. 충돌한 가운데에서 이수만 대주주가 판단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이 차라리 나의 가능성과 나에 대한 예우가 더 분명한 자기가 만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 회사를 방시혁이라고 하는 백기사를 통해서 오히려 내 활로를 탈출구를 만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이브의 이 방시혁 대주주는 왜 또 뛰어드냐면은 네. 이제는 우리가 BTS라고 하는 좋은 상품, 또 뉴진스라고 하는 상품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또 하이브도 새로운 시장을 좀 더 규모의 이 외연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SM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엑소와 방탄소년단이 같은 소속사예요. 네. 이 얼마나 그렇게 되는 또 거죠. 정말 이 멜랑꼴리해지는 부분 우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하이브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수만 대주주는 또 감정적인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앞으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이런 대형 기획사 쪽에서도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네. 그것은 새로 변하는 이 국면, 코로나 이후 국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의 결국 이제 덩치 키우기. 이 상황에서 하이브와 또 카카오의 또 이 장외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투자의 관점에서 그럼 YG, JYP 어떻게 해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대형화를 도모하는 쪽,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P, 인텔렉추얼 이 프로퍼티, 지식 재산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소속 아티스트의 공연이나 드라마 제작이 아닌, 영화 제작이 아닌 다른 쪽의 콘텐츠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계가 되어 있는 회사. 네네. 이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하이브가 제일 크잖아, 투자할게. 그다음에 SM이 또 합친되면서 카카오가 또 더 대형화된다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그쪽이 아니라 어디 쪽에 더 내실이 있는가, 이쪽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래 SM 경영권 분쟁 좀 더 네.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 연합, 그리고 또 현 경영진과 카카오, 아니면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측 등 이 복잡한 대결 구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향후에 앞으로 방향성을 좀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거에 따라서 관련 종목별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SM은 당분간 양쪽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SM 기존에 있던 이사진들은 적대적 M&A를, 하이브의 M&A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 쪽으로의 또 유상증자도 지금 허용을 한 상태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이수만 대주주 쪽에서는 또 소송을 걸 그런 또 기세예요. 그럼 뭐냐? 결과적으로 SM은 당분간은 후끈 달아올 수밖에 없다. 네. 주가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이브일 거예요. 하이브는 SM의 이게 적대적 인수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SM과의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면 하이브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성자의 저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대형화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수가 불발된다면 기대감만 잔뜩 키웠잖아요. 그리고 그 또 상황 속에서 주식을 또 하이브 주식을 사모은 또 투자자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이건 뭐 당장의 결론 날 건 아닙니다만 불발된다면 또 하이브나 SM의 주식이 또 동반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왜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가 또 적정한 시기에 차익 실현하고 빠지면 되겠지만 그 시점을 분간하기 어려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잘 좀 그런 시점을 유의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과 통통 경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내일장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